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슬퍼야 할 날,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은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만약 당신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나 아직 살아있어. 아무도 믿지 마. 라는 문자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아무도 믿지 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의 가을비는 어찌나 차고 끈질긴지 마치 하늘도 이제 막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해 슬피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올해 나이 65. 저는 지금 제 집 거실에서 남편 이정수 씨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헐렁한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그 안에 푹 잠기는 듯 했습니다. 텅 빈 구멍에 빠져버린 제 마음처럼 말이죠. 40년이 넘는 세월의 풍파를 함께 헤쳐온 남자, 남편 이정수는 이제 집 한가운데 놓인 차가운 관 속에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짙은 향냄새가 축축한 공기에 섞여 코끝을 찔렀고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곡소리는 애절하게 울려 퍼졌고 스님의 독경 소리와 목탁 소리는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처마 끝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비통한 교향곡이 되어 제 심장을 핥히는 고통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어제 두 아들 민준이와 민호에게서 남편이 회사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손쓸 틈도 없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제 눈물은 이미 마를 대로 마른 뒤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봐왔던 미소, 제게 평온을 안겨주었던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나도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서 좀 쉬세요. 여기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큰아들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 관 속에 누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요. 올해 40을 앞둔 민준이는 아버지를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특히 높은 이마와 오뚝한 콧날이 그랬죠.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온화하고 따뜻했지만 민준이는 언제나 칼날 같은 야망을 품고 있는 듯 차가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내 아빠, 나한테 마지막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갔잖니.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안하게 가신 게 복이에요. 어머니 기운 차리셔야죠.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 해요. 막내 아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녀석은 저를 보지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형보다 순했지만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형의 말만 따랐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훤칠하게 커서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장례를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고 신속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조문객, 조화, 장례 절차, 관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머니가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챙기는 효심 깊은 아들들이었죠. 하지만 아내이자 어머니인 제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병원에서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느 병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민준이 차에 올라탔을 뿐인데 아이들은 제게 남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빠 혈관이 파열돼서 모습이 온전치 않으시대요. 어머니가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가 더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요. 안행. 민준이는 그렇게 말했고 아이들은 곧바로 입관을 진행해 관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인 제가
남편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는 슬픔에 잠겨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관 앞에 선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그토록 건강하고 매일 운동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죽었더라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마지막 얼굴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관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황급히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곧 발인 시간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막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이웃들 모두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오직 제 두 아들만이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마치 장례를 치르는 상주가 아니라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곡소리가 더욱 커지며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건장한 청년 셔츠를 입은 4명의 장정들이 관을 들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뜯기는 듯 했습니다. 끝이구나. 정말로 남편과 영원히 이별하는구나. 여보, 저는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민호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상복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폴더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남편이 글자 버튼이 커서 쓰기 편할 거라며 사준 전화기였습니다. 삐빅 하는 문자 수신음이 애절한 곡소리를 갈랐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나에게 문자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침침했습니다. 화면에 뜬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떠야 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지만 마치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소. 관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오. 아무도 믿지 마시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귓가가 멍멍해졌습니다. 곡소리, 빗소리, 주변의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멀어지고 제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소. 관 속에 있는 건 내가 아니오. 아무도 믿지 마시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악랄한 장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슬퍼서 헛것을 본 걸까?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글씨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멈춰서 있는 것을 본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전화기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이제 시간 됐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운구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4명의 남자가 일제히 관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멈춰요. 잠시만 멈춰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민준이가 휙 돌아보았고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발인 시간이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 얼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야겠어.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성이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저 문자가 사실이라면, 만약 저 안에 남편이 없다면 민준이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나직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어머니가 충격받는 걸 원치 않아요. 아버지, 모습이 온전치 않으세요. 편안하게 보내드리자고요. 하지만 난 내 아버지 아내야. 나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 저는 소리쳤고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 의심은 슬픔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녀석이 제게 언성을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세요. 조문객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온구하세요. 그는 온구팀에게 명령했고 그들은 지체 없이 관을 문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민호가 저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무력하게 관이 문 밖에 검은 장의차에 실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차갑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남편을 잃은 걸까? 아니면 진실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걸까? 장례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꼭두각시처럼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절을 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그 문자 메시지만 네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오. 그 당부의 말. 아무도라는 말에는 제가 배 아파 낳은 두 아들도 포함되는 걸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다시 되짚어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얼굴이 훼손되었다는 이유, 민준이와 민호의 조급하고 서두르는 태도,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문자 메시지까지. 아니야, 아닐 거야. 쟤들은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 아들들이.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주머니 속 전화기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삐빅,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두 아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제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 기둥 뒤 구석진 곳으로 재빨리 물러나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아까 그 낯선 번호였습니다. 두 번째 문자. 나, 정수요. 지금 숨어 있소. 우리 아들들 믿지 마시오. 그놈들이 날 죽이려 했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기둥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정수, 정말 남편이란 말인가? 그놈들이 날 죽이려 했소. 이 문장은 이전 문자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이건 악몽이야. 분명히 악몽일 거야. 저는 민준이와 민호를 보았습니다. 제 두 아들, 제 평생의 자랑.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그 아이들이 낯선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를 관에 넣어놓고는 제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도대체 왜?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만약 남편의 말이 이게 정말 남편이 보낸 문자가 맞다면 그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호랑이 굴 가운데 있는 셈이다. 우리 아들들 믿지 마시오. 어떻게 내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경고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문득 그저께 밤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민준이가 서재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똑히 들리진 않았지만 남편이 버럭 소리치는 것은 들렸습니다. 안 돼. 아버지는 절대 동의 못한다. 그건 내 평생의 피땀이야. 너희들이 망치게 둘 순 없어. 그러자 민준이도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무언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사업상의 의견 충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정선섬유는 남편 평생의 심혈을 기울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는 경영을 점차 민준이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야망이 컸습니다. 회사를 확장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했죠. 반면 남편은 전통적인 섬유업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부자 간의 다툼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면 그놈들이 날 죽이려 했소. 만약 아버지를 죽일 각오까지 했다면 그놈들은.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근처에 서 있는 민호를 보았습니다.
녀석은 제 시선을 느끼고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65의 늙은이일 뿐인데 눈도 침침하고 걸음도 느리고 평생 집안일하고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토록 끔찍하고 잔인한 진실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당신이라는 걸 어떻게 믿죠? 10분, 15분이 흘러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비통함 속에서 소란스러웠습니다. 장희차는 이미 떠났고 내 남편, 아니, 그관은 이미 화장터로 향했을 겁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정말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집안의 불화를 아는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는 것일지도. 하지만 이성은 속삭였습니다. 남편과 민준이가 다툰 사실은 집안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해.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내 두 아들조차도. 장례식은 오후 늦게 끝났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자 넓은 집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텅 비었습니다. 향냄새는 여전히 곳곳에 배어 있었지만 남편의 온기는 이제 정말로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 남편이 매일 아침 신문을 읽던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두 아들도 상복을 벗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아까의 곡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죽이라도 좀 드세요. unquote. 민호가 흰죽 한 그릇을 들고 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죽을 보았습니다. 순간 두 번째 문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놈들이 주는 건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시오. 물도.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목구멍은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 없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민준이가 저와 죽 그릇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도 좀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아버지도 가셨는데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투였지만 조금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입력된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 없다고 했다. 저는 필요 이상으로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민호는 움찔했고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회사에 급히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서명할 서류가 많네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저녁에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민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멀어졌습니다.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지독한 고독감에 울었습니다. 만약 저 문자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늑대무리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늑대들은 바로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를 짚고 비틀거리며 2층 우리 부부의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저께 밤에 벗어둔 잠옷이 의자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을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익숙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은 먼 옛날로 흘러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빈손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섬유 기술자였고 저는 시골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고 결혼했고 함께 이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남편은 온화하고 정직했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명민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해서 평생 저나 아이들에게 언성 한 번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이름 정선섬유는 우리 부부의 이름 정수, 선자에서 한 글자씩 따온
그의 또 다른 자식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회사로 키우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 참 착하고 부모를 위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언제나 저와 남편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유학을 다녀온 후 아이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업에 뛰어든 아이는 야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싶어 했죠. 남편이 뿌리라고 여겼던 전통 섬유업을 버리고 부동산과 주식에 뛰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아이를 타일렀습니다. 민준아, 사업은 확실한 걸 해야 한다.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 뛰어들면 안 돼. 우리의 뿌리는 섬유업이야. 이걸 지켜야 해. 하지만 민준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누가 섬유업을 해요? 수익률도 낮고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잘 모르세요. 그냥 저한테 다 맡기세요. 몇 년 안에 우리 집 재산 10배로 불려드릴게요.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고 남편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여보, 민준이가 너무 무모한 것 같아. 언젠가 내 평생의 노력을 전부 망쳐버릴까봐 두려워. 민호 역시 유학을 다녀왔지만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무서워서 민준이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름만 있는 직책을 맡아 주로 민준이의 손빨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녀석은 형의 말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지 사업상의 갈등 때문에 친아버지를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돈 때문에 돈이 사람의 눈을 그렇게까지 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이 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언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랍을 뒤졌지만 온통 회사 서류와 계약서, 장부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메모용으로 쓰던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앞부분은 업무 일정과 새로운 원단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의 글씨는 다급하고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놈들이 최상호라는 놈과 결탁했다. 믿을 수가 없다. 최상호, 누구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 기억났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악명 높은 사채업자, 어려운 회사들을 헐값에 인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민준이가 그런 사람과 엮인 걸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녀석들이 20억짜리 생명보험 계약서를 내밀었다. 나를 위한 거라면서 서명이 내 필체와 달랐다. 의심스럽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20억짜리 생명보험. 형철이를 찾아야 한다. 형철이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형철이, 김형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의형제처럼 지내는 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설 탐정 일을 하는 김형철이라는 사람이었죠. 예전에 그가 어려울 때 남편이 그의 가족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선자,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조심하시오. 내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소. 민준이와 민호, 절대 믿지 마시오. 그놈들은 더 이상 우리 아들들이 아니오. 형철이를 찾으시오. 형철이 번호는 그 아래에는 급하게 쓴 듯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황급히 제 폴더폰을 꺼내 남편이 수첩에 적은 번호와 제게 문자를 보낸 낯선 번호를 비교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사실이었어. 남편은 정말 살아있고 모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거야. 내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남편이 믿었던 탐정, 바로
그 김형철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어 남편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놈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수첩을 제자리에 도로 넣어두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침대에 막 앉아 지친 척 하려는 순간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부모님 방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버릇이 생긴 걸까? 아직 안 주무셨어요? 녀석은 여전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워 있었다. 저는 간신히 숨을 골랐습니다.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니? 전부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들이에요. 골치 아파요. 민준이는 방안을 어슬렁거리며 남편의 책상을 힐끗 보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희 둘이서만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겠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셔야 해요. 내가 뭘 안다고 돕니?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예요. 녀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법적으로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은 어머니께 상속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경영을 모르시잖아요. 저희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지분을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어제의 저였다면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내 자식인데 누구한테 주겠어. 부모 재산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글을 읽었고 20억짜리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살린다고? 회사가 그렇게 어렵니? 저는 놀란 척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다 어렵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거래처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요. 복잡한 얘기라 어머니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빠를수록 좋아요. 서류는 어딨니? 어디 한번 보자. 변호사한테 작성하라고 했어요. 내일 올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1초도 머무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바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일, 놈들은 내일 당장 내 서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어제의 끔찍한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안생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오세요. 저는 손질하던 채소도 내팽개치고 급히 택시를 잡아 안생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구에는 민준이가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아니에요. 구급차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장비가 부족하대요. 제 차 타세요. 저는 불타는 속으로 다시 녀석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지만 녀석은 저를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와 민호가 넋이 나간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어서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자신을 담당 의사라고 소개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냉정한 전문가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환자분은 광범위한 심근경색에 혈관 파열까지 겹쳐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혈관 파열로 인해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좋은 모습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뵙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준이와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봤는데 너무 끔찍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때 제게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울부짖을 뿐이었고 아이들은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집으로 옮겨와 관에 안치하고는 즉시 봉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병원을 빙빙 돌아야 했을까? 왜 하필 혈관이 파열되고 얼굴이 훼손되었다는 걸까? 왜 정체 모를 마스크 쓴 의사가 나타나 가족에게 얼굴을 보지 말라고 권했을까? 그리고 왜 내 아들들은 그 말에 순순히 따르다 못해 나까지 막아선 걸까? 너무 서둘러 준비된 죽음, 너무 신속하게 치러진 장례식,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관 속에 누운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무사한 걸까? 그리고 김영철 탐정은 왜 내 문자에 답이 없을까? 저는 미친 듯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영철 씨, 저 선자예요. 제발 답장 좀 주세요. 남편은 괜찮은 건가요? 놈들이 내일 저보고 서류에 서명하래요. 저 어떻게 해야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남편의 목숨뿐만 아니라 제 목숨을 위해서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협탁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들들이 한밤중에 쳐들어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부둥켜 안고 액정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김영철 탐정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화면, 이 침묵이 협박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김영철 탐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그 역시 이 함정의 일부일까? 아무도 믿지 마시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정작 남편이 그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는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 전화기가 도청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노키아 폴더폰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도청한단 말인가? 저는 차가운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옆자리, 남편이 눕던 자리는 마치 그가 방금까지 누워 있었던 것처럼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차라리 정말 죽은 것이라면 이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이제는 부모를 둘 다 죽이려 하다니 세상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새벽녘 너무 지쳐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삐빅.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영철 탐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박선자 여사님, 바로 답장 못 드려 죄송합니다. 놈들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이정수 사장님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시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안전하구나. 놈들이 내일 당장 서명하라고 해요. 거절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죠? 저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다. 일단 시간을 끄셔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개인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사님께서 직접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증거라니요? 제가 어디서 증거를 찾죠? 병원, 은행, 그리고 보험 계약서입니다. 녀석들이 죽음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증거,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 그리고 이정수 사장님이 말씀하신 위조된 생명보험 계약서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전 그냥 늙은이일 뿐인데요. 해내셔야 합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사님 자신을 위해서요. 놈들은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시면 제가 사람을 붙여 몰래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김영철 탐정의 마지막 문자는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는 없어. 움직여야 해.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저는 편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놈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소리 나지 않게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막 현관으로 향하려는데 어머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딜 가세요? 부엌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녀석은 언제부터 일어나 있었던 걸까? 녀석은 커피 잔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어딜 가시는 거예요? 절에 좀 다녀오려고. 저는 더듬거리며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네,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 좀 하려고. 민준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느 절에요? 기사시켜서 모셔다 드리라고 할게요.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아니다. 저는 너무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다녀오고 싶구나. 가까운 절에 갈 거니 택시 타면 된다. No. 저는 녀석의 기사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 기사 역시 녀석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준이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녀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찍 돌아오셔야 해요. 점심때 변호사가 서류 가지고 올 거니까요. 그때는 꼭 집에 계셔야 합니다. 그는 꼭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마치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히 녀석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녀석이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 말이 걱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야 해. 시간이 없어. 저는 골목 어귀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일단 아무 절이나 이름을 댔지만 차가 조금 움직이자마자 황급히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마치 몰래 죄라도 짓는 사람처럼 불안했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민준이의 검은색 세단이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서울거리는 분주하기 시작했고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탐정에 몰래 보호해드리겠다는 말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공포는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거짓말 한번 해본 적 없는 늙은이가 이제는 제 자식을 속이고 몰래 조사를 하러 다녀야 하다니 내가 지금 뭘 조사하고 있는 걸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의 죄를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을까? 세브란스 병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준이가 남편을 데려왔고 이곳에서 사망했다고 말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떨리는 걸음으로 본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코를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원무과 창구로 가서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이정수라는 환자 정보 좀 조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경을 쓴 젊은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네, 어르신, 생년월일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남편의 생년월일을 막힘없이 불렀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혹시 입원하신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저께요. 그저께 오전에 안생병원에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들었어요.
심근경색이라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자부다와 우리 병원 전산 시스템 전체에 그저께 입원하신 이정수라는 성함의 환자분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 아들이 아버지를 여기로 모셨고 의사 선생님까지 나와서 사망 소식을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 정신이 없거나 슬픔에 잠겨 병원을 헷갈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혹시 성함이나 병원을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제가 그날 사망자 명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그저께 저희 병원 사망자는 총 3분이셨어요. 80대 신부전증 할머니, 교통사고 환자 1분, 그리고 신생아 1명입니다. 67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이정수라는 환자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저는 창고에 손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없다고? 그럼 그날 마스크를 썼던 의사는 누구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지?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안생병원에서, 혹시 안생병원에서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만약 전원, 죄인, 기록이 있다면 저희 쪽에 접수 기록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어르신. 저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연극. 놈들이 저를, 모든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놈들은 제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정교한 가짜 죽음을 꾸며야만 했을까? 바로 그때 전화기에서 삐빅 소리가 났습니다. 김영철 탐정의 문자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여사님.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가짜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으로 가십시오. 3번 창구로 가셔서 두 분의 공동 예금 통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계속 나아가야 해. 진실을 밝혀내야만 해.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은행 지점은 남편이 자주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노후 자금으로 쓸 공동명의 예금 통장을 그곳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넓고 시원한 은행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사람은 많았고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김영철 탐정은 3번 창구로 가라고 했습니다. 3번 창구에는 미나라는 명찰을 단했된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항상 신분증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잔액 조회해드릴까요? 아니면 출금하시겠어요? 미나라는 직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냥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잔액 조회만 좀 해주세요. 그녀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네, 두 분 통장에 2억 원 그대로 있습니다. 어르신. 아니,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정선섬유 이정수 사장 아내 박선자예요. 아마 그 회사 알 텐데. 미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희 지점에 계좌 있으셔서 들어봤어요. 그래요. 아가씨, 우리 남편이 그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너무 갑자기 가는 바람에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나는 평생 집안일만 해서 사업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지금 두 아들이 회사를 맡아서 꾸려가고 있거든. 근데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이야. 듣자 하니 회사가 어렵다는 것 같던데. 혹시 회사 계좌가 괜찮은지 좀 봐줄 수 있을까? 그냥 마음이라도 놓으려고 그래.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규정상 고객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미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권한이 없는 분께 회사 계좌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나도 알아. 아가씨 곤란하게 하는 거 아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망할까봐. 그냥 이 늙은이 좋은 일 한다 셈치고 회사에 돈이 남아있기만 한 건지 그것만 좀 알려주면 안 될까? 딱 한마디만. 미나는 동정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김영철 탐정의 사람일까? 아니면 지점장에게 보고하러 간 걸까? 만약 지점장이 민준이의 사람이라면 다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지점장으로 보이는 50살쯤 되어 보이는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제게로 향했습니다. 끝장이다. 들켰구나. 박선자 여사님 아니십니까?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장입니다. 이정수 사장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은행의 오랜 VIP 고객이셨는데 정말 애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준 사장님께 전화 받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사장님께서 혹시 여사님께서 은행에 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라고 신신당부하시더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사님. 정선섬유는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준 사장님이 젊고 유능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으니 여사님께서는 댁에 돌아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모든 건 민준 사장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민준이, 녀석이 미리 전화를 해놓은 것입니다. 제 모든 길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제가 은행에 올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한 것입니다. 저는 숨쉬기조차 힘든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걸어 나왔습니다. 패배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졌어. 놈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잔인해. 막 은행문을 나서려는데 아까 그 미나라는 직원이 황급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여사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녀는 제 손에 넉 장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서 받으세요. 아무도 못 보게요. 그녀는 재빨리 말하고는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종이를 손에 쥔 채 서둘러 은행을 빠져나와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길가의 한 주스 가게 앞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주스 한 잔을 시키고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떨어뜨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정선섬유회사 계좌에 간략한 거래 내역서. 숫자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주 전 이체 50억 원. 내용 로열 부동산 프로젝트 수신계좌 이민준. 10일 전 이체 30억 원. 내용 비용 선지급 수신계좌 이민호. 지난 2주 동안 수억, 수십억에 달하는 거액의 이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사용 가능 잔액 1. 534만 원. 1. 534만 원. 종이 아래에는 미나가 볼펜으로 급하게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회사 공장과 기계는 전부 담보로 잡혔습니다. 거의 파산 직전이에요. 여사님, 조심하세요.
한 달, 50억, 30억, 총합이 거의 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편의 평생의 피땀, 그의 모든 것이 놈들의 손에 완전히 거덜난 것입니다. 단 몇 주 만에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열 부동산 프로젝트라는 것은 남편이 수첩에 썼던 최상어의 함정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놈들은 회사 돈을 빼돌리다 남편에게 들켰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해 놈들은 제 손에 들려있던 주스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서야 간신히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오전 11시였습니다. 다행히 놈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험 계약서를 찾아야 해. 그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가장 명백한 살인의 동기다. 저는 남편의 서재로 뛰어들었습니다. 어제 서랍은 다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풍경화 뒤에 숨겨진 방구석의 커다란 금고를 보았습니다. 평생 이 금고에 손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이 관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비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익숙한 숫자에 맞춰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딸깍. 무거운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집문서와 땅문서, 약간의 금괴와 비상금으로 남겨둔 외화, 그리고 안심생명이라고 적힌 짙은 파란색 파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심 평생 종신보험 계약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보험계약자 이민준, 피보험자 이정수, 관계, 아들.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보험금 액수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보험금 20억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수익자 이민준 50%, 이민호 50%. 계약 효력 발생일 3개월 전. 3개월. 놈들은 3개월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저는 서명이 있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피보험자라고 적힌 줄 아래에 이정수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남편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필체는 눈을 감고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서명은 호방하고 약간 날아가는 듯한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명은 그것을 흉내내려고 애썼지만 매우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서명한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위조한 것처럼 펜촉이 종이를 깊게 파고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수첩에 쓴 것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놈들은 최상호의 유령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을 남편에게 들키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놈들은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3개월 전에 놈들은 치밀하게도 20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남편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일석이조를 노린 것입니다. 남편의 입을 막고 20억 원의 보험금을 타서 횡령한 돈을 메우거나 멀리 도망갈 자금으로 쓰려고. 잔인하다.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 저는 파일을 끌어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는 여기 있다.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가져다 준단 말인가? 경찰. 내가 어떻게 이 집을 빠져나간단 말인가? 문득 남편이 쓰지 않고 서재 서랍에 넣어둔 낡은 스마트폰이 생각났습니다. 예비용으로 둔다고 했었죠. 제 폴더폰은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남아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미나가 준 은행 거래 내역서도 찍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꺼내 마지막 유언과 김형철 탐정의 번호가 적힌 페이지도 찍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막 찍었을 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놈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보험 계약서를 금고에 다시 넣고 잠근 뒤 그림으로 가렸습니다. 남편의 수첩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거래 내역서는 제 옷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디에 숨기지 주위를 둘러보다가 옷장 속 낡은 옷더미 아래에 급히 밀어 넣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연기해야 해. 놈들이 2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변호사님 오셨어요. 내려와서 서류에 서명하셔야죠.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급해 보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방을 나섰습니다. 제가 방금 발견한 진실 때문에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준이와 민호 그리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40,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번듯해 보였지만 눈빛은 교활하게 좌우를 훑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딜 갔다 오셨길래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분은 박 변호사님이세요. 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박 변호사라는 남자가 감정 없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정수 사장님의 부재는 큰 손실이지만 회사 일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생전 유지에 따라 그리고 두 아드님의 뜻에 따라 오늘 여사님의 모든 지분과 재산을 두 분께 양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 회사를 원활하게 경영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남편의 유지라니.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팔아먹는 놈들의 말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박 변호사는 제 의자를 빼주고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위임장, 이것은 주식양도 계약서, 그리고 이것은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제가 X자로 표시해둔 곳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한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읽을 수도 없었지만 이 서류에 펜을 대는 순간 제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 또한 얼마 남지 않게 되겠죠. 어머니,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녀석은 부엌에서 뜨거운 인삼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 한 잔 하시고 몸 좀 녹이세요. 절에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저는 인삼차를 보았습니다. 황금빛 찬물에서 향긋한 인삼 냄새가 났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독약처럼 보였습니다. 그놈들이 주는 건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시오. 김영철 탐정의 경고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어서 드세요. 민호가 재촉했습니다. 녀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목 안 마르다. 저는 마른 목소리로 말하며 찻잔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제부터 계속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희가 걱정돼서 챙겨드리는 건데 왜 안 드세요? 혹시 저희가 이 차에 독이라도 탔을까봐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녀석이 제 속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아니다. 저는 다급하게 손을 저으며 연기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머리가 어지럽고. 그럼 더더욱 빨리 서명하셔야죠. 민준이가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바쁘신 분이에요. 어서 서명하고 끝내세요. 박 변호사가 제 앞에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서명 몇 번만 하시면 끝납니다. 저는 펜과 서류, 그리고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놈은 냉혹하고 잔인했고 다른 한 놈은 두려움에 떠는 비겁한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아, 민호야, 너희들이 회사 걱정에 마음이 급한 건 알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장례식 향불도 채 꺼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엄마한테 이 재산 서류에 서명하라고 닥달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지도 않아. 손가락질이요? 민준이가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신경 써요? 수천 명 직원들 밥줄이 중요해요.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 수군거림이 중요해요. 어머니,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아버지와 내 평생의 재산이다. 읽어볼 시간도 생각해볼 시간도 주지 않고 서명하라고만 하면 어떡하니? 나는 내 아버지 49제는 지내고 나서 그이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게 해주고 싶구나. 49제요. 헌. 민준이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제 찻잔이 출렁거렸고 박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49일을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래처에서는 소송을 걸고 은행에서는 비톡촉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위임장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회사 부도나면 어쩌실 거예요? 아버지 평생의 노력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드실 거냐고요. 녀석은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회사 돈을 다 빼돌려 놓고는 이제 와서 상황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니면 내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내 변호사라는 말에 민준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가 아는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일은 제가 다 처리했잖아요. 혹시 누가 뒤에서 어머니를 부추기기라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야. 큰 재산이니 신중해야지. 누구한테 신중해야 하는데요? 저희한테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양손을 짚고 제게 얼굴을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오늘 서명 안 하시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저희 인내심도 이제 바닥났다고요. 민호가 다급하게 형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형, 진정해. 어머니 피곤하시잖아. 넌 닥쳐. 민준이는 민호를 뿌리치고는 제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하나, 서명한다. 둘, 저희가 다른 방법을 쓰게 만든다. 선택하세요. 이건 더 이상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이유로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심장이. 저는 의자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못 쉬는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기하지 마세요. 연기 아니야. 숨이 안 쉬어져. 의사 좀 불러다오. 저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박 변호사도 상황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이 사장님, 아무래도 어르신 건강이 정말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하고 다른 날 다시. 민준이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진위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눈을 꽉 감고 약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이 도박에 건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쉬고 싶으시다니 쉬게 해드리죠. 박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일 오전에 다시 오시죠. 그는 변호사에게 말했지만 칼날 같은 시선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푹 쉬세요. 하지만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내일은 어머니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더라도 기어 나와서 서명하게 만들 테니까. 그는 말을 마치고 민호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누운 채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루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민준이의 협박,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더라도 기어 나와서 서명하게 만들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폴더폰을 꺼내 김영철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걸 찾았어요. 20억짜리 가짜 보험 계약서, 회사 돈 수백억이 빠져나간 은행 거래 내역서, 놈들이 서명을 강요했어요. 아픈 척해서 내일까지 시간을 벌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김영철 씨. 내일 아침이면 놈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사님. 생각보다 훨씬 용감하시네요. 사장님께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놈들의 자백을 녹음하셔야 합니다. 녹음이요? 제 전화기로는 녹음이 안 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오늘 아침 은행에서 제 사람인 미나 씨가 여사님께 거래 내역서를 드렸을 겁니다.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래 내역서 말고 USB처럼 생긴 작고 검은 물건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거래 내역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었습니다. 새끼손가락만 한 작고 검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종이만 급하게 챙기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이 특수 제작된 녹음기입니다. 옆에 있는 작은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음질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밤 놈들이 대화할 만한 장소에 그 녹음기를 숨겨두셔야 합니다. 아마 거실이나 사장님 서재가 될 겁니다. 놈들은 분명히 다음 계획을 의논할 겁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저는 작디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내 목숨, 남편의 목숨, 그리고 정의가 모두 이 작은 물건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걸 숨기죠? 놈들이 볼 텐데요. 물을 마시러 내려간다거나 물건을 찾는 척 하셔야 합니다. 여사님은 이 집 주인이시니 자유롭게 돌아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테이블 밑이나 화분 뒤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 밤만 버티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여사님과 사장님을 그곳에서 구해낼 겁니다. 김영철 탐정의 약속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내내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밥을 가져다 주었지만 피곤해서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밤 11시쯤 민준이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놈들이 거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한번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비틀거리며 아픈 노인처럼 연기하며 걸었습니다. 거실에서 놈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소리를 들은 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불빛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소화제 좀 찾으러 내려왔다. 민준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소화제는 약 상자에 있어요. 드시고 어서 올라가서 주무세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저는 TV장 옆 작은 약 상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옆에는 잎이 무성하게 자라
벽 한쪽을 가리고 있는 커다란 화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 상자를 뒤지는 척하다가 손이 미끄러진 것처럼 약병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 눈이 침침해서. 저는 약병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손으로 재빨리 녹음기를 화분흙 위 잎사귀 더미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여기 있구나. 저는 소화제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럼 난 이만 올라가마. 너희들도 일찍 자거라. 저희는 할 얘기가 좀 남았어요.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민준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단 중간 가장 어두운 모퉁이에 큰 나무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녀석들의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는지 민준이의 목소리는 즉시 잔혹하게 변했습니다. 그 늙은 여우, 오늘 연기 한번 실감 나더군. 하지만 난 안 믿어. 혹시 정말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형,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프긴 개뿔이 아파. 민준이가 비웃었다.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절에 간다고 했지. 내가 사람 시켜서 따라붙게 했어. 세브란스 병원 갔다가 안생병원으로 갔더군. 정확히 우리가 연극했던 그 두 곳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놈은 알고 있었다. 민호는 경악했다. 세상에. 그럼 들킨 거야, 형.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게 바로 내가 궁금한 점이야. 모든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 개인 변호사를 찾고 49제 핑계를 대고 그 늙은이 보통이 아니야. 분명 뒤에 누가 있어. 혹시 그 영감탱이 아냐? 그럴 리가. 민호가 소리쳤다. 그 영감. 아니, 그 마네킹은 형이랑 내가 직접 화장하는 것까지 봤잖아. 나라고 모르겠냐. 민준이가 으르렁거렸다. 그 영감탱이가 진짜 죽었든 아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최상호한테 받은 돈을 그 빌어먹을 유령 프로젝트에 다 쏟아부었다는 거야. 지금 당장 20억 보험금을 못 받고 회사 명의를 우리 앞으로 돌려서 남은 자산을 팔아치우지 못하면 그놈이 우리 가족 전부를 죽일 거라고. 알겠어? 비밀이 풀렸습니다. 놈들은 최상호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형? 내일 어머니가 서명 안 하시면.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내일도 그 늙은 여우가 고집을 부리면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미리 준비해둔 게 있어. 염화칼륨 주사야. 정맥에 한 방만 놓으면 바로 심장마비처럼 조용히 갈 수 있어. 아무도 의심 못할 거야. 남편 일은 슬픔의 아내가 따라갔다? 아주 그럴듯하지.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엄마까지 죽이겠다고? 형, 미쳤어. 엄마를 죽이다니. 난 못해. 우리 엄마잖아. 민호가 울며 애원했다. 엄마? 민준이가 미친 듯이 웃었다. 지금 이 상황에 엄마 타령이 나와? 내 엄마랑 내 목숨 중에 뭘 선택할래? 네가 못하면 내가 해. 내일 아침 9시 박 변호사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다. 서명하면 며칠 더 살려주고 안 하면. 그가 말을 멈췄다. 네가 그 늙은 여우 팔을 붙잡아. 내가 주사할 테니. 싫어. 난 못해. 절대로 못해. 넌 해야 해. 민준이가 민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들렸다. 넌 내 동생이야. 날 따라야 해. 이미 발 담갔으면 뺄 수 없어.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둘 중 하나야. 방으로 올라가. 내일 아침 마음의 준비나 해도. 저는 민호가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일 아침 놈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저는 기다시피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형철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놈들이 제가 병원에 간 걸 알아요. 독약도 준비했어요. 내일 아침 9시 저를 죽일 거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김형철 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김형철 씨. 극도의 절망 속에서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두 손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문에 기댔습니다. 귓가에는 민준이가 민호를 때리는 소리와 제게 내린 사형 선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네가 그 늙은 여우 팔을 붙잡아 내가 주사할 테니. 세상에, 저건 악마야. 내 아들 민준이가 아니야. 내가 품에 안고 밥을 떠먹이고 열이 날 때면 밤을 새워 간호했던 내 아들이 아니라고. 내 아들의 탈을 쓴 악마야.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속이 뒤틀렸지만 토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공포는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공포. 내가 2마리의 괴물을 낳았다는 공포. 어떻게 해야 하지? 창문을 깨고 소리 지를까? 하지만 여긴 3층이고 이 저택은 방음이 잘 되는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목이 찢어져라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설령 누군가 듣는다 해도 놈들은 내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둘러댈 것이다. 나는 졌다. 완전히 졌다. 저는 남편의 책상으로 기어갔습니다. 증거 사진을 찍고 넣어두었던 낡은 스마트폰 서랍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고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찍은 사진. 그의 떨리는 필체. 선자,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조심하시오. 민준이와 민호, 절대 믿지 마시오. 그놈들은 더 이상 우리 아들들이 아니오. 눈물이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맞아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놈들은 더 이상 우리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작 당신 말을 믿었더라면. 20억짜리 보험 계약서 사진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뻔뻔한 위조 서명. 수백억이 빠져나간 은행 거래 내역서. 증거는 전부 여기 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이 증거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머니 속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삐빅.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김영철 탐정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문자를 열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줄 같았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사님 댁 바로 밖에 있습니다. 경찰이 이 지역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증거는 전부 확보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문자를 다시 읽고 나서야 제 눈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김형철 탐정이 녹음 내용을 들었다고? 세상에, 화분에 숨겨둔 녹음기.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나는 계단에 숨어 있었지만 녹음기는 거실에 남아 놈들의 모든 대화를 한마디 한마디 전부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인가요? 김형철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다. 100% 사실입니다. 여사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살인모의 증거는 명백합니다. 이제 여사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방문은 잠가두셨습니까? 네. 잠그고 협탁으로 막아뒀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방 안에 계십시오. 놈들이 문을 두드리거나 애원하거나 협박하더라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은 척 하십시오. 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9시면 놈들이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내일 아침 9시 전에 끝날 겁니다. 저를 믿으시고 사장님을 믿으십시오. 몇 시간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곧 끝납니다. 저는 전화기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듣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김영철 탐정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남편의 편지 사진을 다시 보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 무너지지 않을게요. 나는 살 거예요. 당신과 나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 반드시 살아남을게요. 오늘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것이다. 저는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가는 불빛이 놈들에게 내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쓰던 무거운 안락의자를 끌어다 협탁 뒤에 덧대어 문을 막았습니다. 이제 놈들이 자물쇠를 부순다 해도 문을 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시간은 무섭도록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새벽 1시, 2시, 아래층의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똑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망치처럼 제 신경을 두드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발소리는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시는 거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 안 여시겠다. 지금 무서워서 떨고 계시죠. 그가 비웃는 소리가 두꺼운 문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다 엿들었죠. 그렇죠. 지금 누구랑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알았지? 그 방 안에 숨어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문을 못 부술 것 같으냐고요. 어머니, 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병원 간 것도, 은행 간 것도, 우리를 배신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도 다 안다고요. 저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김영철 씨, 살려주세요. 하지만 형, 민호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착 끼어들었다. 만약 경찰은 무슨 경찰, 미쳤어.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왜 와? 이 늙은 여우가 겁주려고 쇼하는 거야. 민준이가 소리쳤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문 여세요. 안 열면 내일 아침 9시에 내가 문 부수고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애원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놈들의 발소리가 분노에 차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행히 놈은 녹음기 존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엿들었을 거라고 짐작만 할 뿐 증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정을 되찾으려 했으며 남편과 김영철 탐정을 떠올렸습니다. 문득 남편이 예전에 김영철 탐정에 대해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김영철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였고 그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최상호 같은 악질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놈들이 집에 쳐들어와 빚을 독촉하며 아버지의 손을 자르겠다고 협박하자 어렸던 김영철은 칼을 들고 그들에게 덤비려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업이 잘 되던 남편은 연줄이 좀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철 아버지의 빚을 전부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그 무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남편은 손에 붕대를 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묻자 그는 그저 웃으며 좀 긁혔어, 여보, 라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김영철이 제게 말해주길 그날 최상호의 소굴에서 놈들이 남편에게까지 폭력을 쓰려 했답니다. 하지만 온화한 기술자였던 남편은 아주 강단 있게 말했답니다. 나는 부탁하러 온 게 아니오. 이 빚을 사러 왔소. 김 사장은 내 친구고 내 친구를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거요. 최 사장, 당신이 돈도 있고 부하도 있겠지만 사업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요. 오늘 나를 곤란하게 만들면
내일은 모든 은행과 거래처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겠소. 당시 기세등등하던 최상호도 남편의 기세에 눌려 돈을 받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김영철은 남편을 대부처럼 따랐습니다. 탐정학교를 다니고 자신의 회사를 차린 후에도 수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형철이를 도운 건 보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 아이 눈에서 의리를 봤거든. 정과 의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어. 맞습니다. 김영철은 지금 밖에서 남편에게 받은 그 의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길었던 밤이 드디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배는 고팠지만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문에 기댄 채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삐빅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급히 화면을 열었습니다. 김영철 탐정의 문자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여사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경찰이 어젯밤 녹음 내용을 전부 들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현재 긴급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준, 민호뿐만 아니라 최상호 일당과 박 변호사까지 전부 일망타진할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녹음기가 제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럼 전 계속 방 안에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김영철 탐정의 답장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은 놈들이 독극물을 소지하고 살인을 위협하는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녹음 내용은 모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실행의 증거까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심장이 다시 거세게 뛰었다. 사장님께서 왜 가짜로 돌아가셔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멍해졌다. 맞다. 나는 아직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다. 사장님께서 민준, 민호가 회사 돈 수백억을 빼돌린 사실을 아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준의 파트너인 최상원은 부동산 사업가로 위장한 조직폭력배 두목입니다. 그의 인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 민준, 민호를 횡령죄로만 고발하면 최상호가 쉽게 그들을 빼내주거나 최악의 경우 두 형제의 입을 막고 모든 죄를 사장님께 뒤집어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몸서리를 쳤다. 사장님께서는 그 뿌리까지 뽑아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최상호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어 하셨죠. 가짜 죽음 계획은 사장님과 제가 함께 세운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회사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척 하셨고 저는 제 사람들로 구성된 가짜 의료팀을 보내 사장님을 안생병원으로 옮긴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세브란스 병원으로 간다고 흘렸습니다. 관 속에 있던 것은 무게를 맞춘 차가운 마네킹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바꿔치기하고 즉시 봉인한 겁니다. 여사님과 대화했던 마스크 쓴 의사도 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정교한 연극이었다. 저희는 놈들이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놈들이 안심하고 다음 단계, 즉 20억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할 테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조직적인 사기 및 횡령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자를 보내며 안내해드린 겁니다. 하지만 저희도 놈들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여사님께 손을 뻗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여사님께서 녹음기를 설치하시고 놈들이 염화칼륨으로 여사님을 살해하겠다고 자백한 덕분에 이 사건은 이제 최고 수준의 중범죄, 즉 조직적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죠? 오늘 아침 9시 문을 여셔야 합니다. 놈들과 마주하셔야 합니다. 저는 얼어붙었다. 문을 열라고요? 네, 계속 방에 숨어 계실 수는 없습니다. 여사님께서 마지막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서명에 동의하는 척 하십시오.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끄셔야 합니다.
놈들을 도발해서 그 독극물 주사기를 꺼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놈들이 행동을 개시하는 순간 저희가 진입할 겁니다. 여사님,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철 탐정은 제게 목숨을 걸고 미끼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남편의 온화한 얼굴이 떠올랐고 민준이의 잔혹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 박선자, 65,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싸울 것이다. 저는 답장했다. 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8시, 김영철 탐정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결정적인 순간은 박 변호사가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놈도 공범인이 함께 체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문을 열고 피곤하지만 서명에 동의하는 척 거실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화분에 숨겨둔 녹음기를 몰래 회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물증입니다. 몸에 지니고 계십시오. 테이블에 앉아서는 최대한 천천히 눈이 침침하고 손이 떨리는 척하며 서명하십시오. 서명이 거의 끝나갈 때쯤 민준이를 도발해서 분노하게 만드십시오. 나머지는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저희는 문 바로 밖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철 탐정은 단순히 살인 모의가 아니라 살인 실행 현장을 덮쳐 물증까지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나 박선자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분노와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8시 55분, 대문 밖에서 박 변호사의 차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와 민호가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문 여세요.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 내려오시면 문 부술 겁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 빗장을 풀고 협탁과 의자를 치웠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준이와 민호는 멈칫했다. 제가 그토록 침착한 모습에 놀란 듯했다. 어머니, 민호가 더듬거렸다. 괜찮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생각해봤는데 서명하마. 더 이상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구나. 민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진작 그러셨어야죠. 내려가시죠. 변호사님이 기다리십니다. 그가 앞장섰고 나는 뒤를 따랐다.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맨 뒤를 따랐다. 거실을 지날 때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잠깐만. 내가 말하자 두 녀석이 돌아봤다. 어젯밤에 내 머리 비녀가 이 근처 어디 떨어진 것 같은데 좀 찾아봐야겠다.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비녀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화분 쪽으로 다가갔다. 화분 가장자리를 짚고 몸을 숙여 찾는 척했다. 떨리는 손으로 흙 속을 더듬었다. 여기 있었다. 차가운 녹음기가 손에 잡혔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쥔 채 재빨리 옷주머니에 넣었다. 찾으셨어요, 어머니? 안 보이는구나. 잃어버렸나 보다. 가자. 나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은 식탁으로 걸어갔다.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금방 회복하셨네요. 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 고맙습니다. 시작하죠. 나는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떨렸다. 서류 뭉치를 보았다.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한자 한자 박선자라고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최대한 느리게 썼다. 민준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내 손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조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류에 서명했다. 빨리 좀 하세요, 어머니. 그가 쏘아붙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준아, 이거 다 서명하면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니. 녀석은 멈칫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서명하고 나면 엄마를 살려는 줄 거냐고 묻는 거다. 내 질문은 거실 한가운데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공기가 멎었다.
박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여사님,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어서 마저 서명하시죠. 저도 바빠서. 당신도 바쁘겠지.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도 저놈들 공범이잖아. 서류 위조하고 사기치는데 가담했지. 당신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벌벌 떨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졌다. 이 늙은 여우가,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년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 나는 벌떡 일어섰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다 알고 있다. 내 놈들이 내 아버지 죽음을 조작한 것도,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20억짜리 보험 계약서도, 그리고 오늘 아침 독약으로 날 죽이려 했다는 것까지 전부 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넌 닥쳐. 민준이가 소리쳤다. 그는 녹음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내년 언제부터 녹음한 거야? 어젯밤부터. 나는 소리쳤다. 내 놈들 목소리. 네가 그 늙은 여우 팔을 붙잡아. 내가 주사할 테니. 전부 다 여기 녹음되어 있다. 내가 늙어서 정신없는 노인네인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마. 민준이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민호와 박 변호사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 빌어먹을 년, 그가 소리쳤다. 내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죽고 싶다고 했지? 소원대로 해주마. 그는 내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그의 머리 위로 창문 쪽으로 던졌다. 김영철 씨, 증거예요. 민준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녹음기를 잡으려 했다. 잡아.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녹음기를 잡지 않았다. 대신 몸을 돌려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주사기였다.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 주사기. 형, 안 돼. 민호가 바닥을 기며 형의 다리를 붙잡았다. 민준이는 민호를 걷어차고 내게 달려들었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박 변호사는 공포에 질려 소파 뒤에 숨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김영철 씨, 여보. 지오. 육중한 현관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마. 무기 내려놔. 화인. 김영철 탐정이었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권총을 든 채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다. 그 뒤로 무장한 경찰, 기동대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민준이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나와 한 걸음 거리에 서 있었다. 이민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주사기 내려놔. 김영철 탐정이 소리쳤다. 민준이는 김영철 탐정과 경찰,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었다. 실패에 대한 극도의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나를 잡아. 그렇게 쉬울 줄 알아? 그는 내게 달려드는 대신 몸을 돌려 바닥에서 떨고 있는 민호를 붙잡았다. 그리고 동생의 목에 주사기를 겨눴다. 전부 물러서지 않으면 이놈을 찌를 거야. 이 한 방이면 둘 다 죽어. 물러서. 넓은 거실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대치 현장으로 변했다. 수십 개의 총구가 민준이를 향했다. 그는 미친 듯이 민호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는 치명적인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흔들었다. 진정해, 민준. 무기 내려놔. 김영철 탐정이 가장 앞에 서서 협상을 시도했다. 넌 이제 끝났어.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끝나. 나한테는 내 동생이 있어. 민준이가 소리쳤다. 전부 물러서 당장 차 한 대 준비해. 안 그러면 이놈을 찔러 죽일 거야. 형에게 목이 졸린 민호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형, 살려줘 하고 간신히 신음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달려들어 애원하고 싶었지만 두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저들은 내 두 아들이다. 한 놈이 다른 놈을
제 어미와 경찰 앞에서 죽이려 하고 있었다. 민준아, 나는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다. 그만해. 아들아, 제발 그러지 마. 동생을 죽이고 네가 어떻게 살아. 제발 놔줘. 모든 죄는 엄마가 다 짊어질게. 엄마가 빌게. 닥쳐. 그가 내게 소리쳤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순순히 서명만 했어도, 당신이 쓸데없는 짓만 안 했어도 모든 게 끝났을 거라고. 다 당신 때문이야. 그의 말이 맞았다. 나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차를 원한다고? 좋아. 김영철 탐정이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차를 내주지. 하지만 동생은 풀어줘야 해.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민준이가 비웃었다. 이놈도 나랑 똑같은 공범이야. 돈 빼돌리고 돈 숨겼어. 내가 죽으면 이놈도 같이 죽어야 해. 나 혼자 갈 순 없지. 그 극도의 광란의 순간 나는 보았다. 내 비겁한 아들, 언제나 형이 등 뒤에 숨기만 하던 민호가 갑자기 버둥거림을 멈추었다. 녀석은 나를 보았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다. 고통과 후회, 그리고 마지막 결단이 담긴 눈빛. 녀석은 웃고 있었다. 나를 보며 웃었다. 어머니, 녀석이 속삭였다. 죄송해요. 그리고 민준이가 김영철 탐정과 고함을 치는 바로 그 순간 민호는 남은 힘을 다해 입을 벌려 물었다. 주사기를 든 형의 팔뚝을 이가 밝히도록 세게 물었다. 아! 민준이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반사적으로 민호를 잡았던 팔에 힘이 풀렸다. 주사기가 그의 손에서 날아갔다. 체포해. 김형철 탐정이 소리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2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민준이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차가운 수갑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놓으라고. 난 지지 않았어. 민준이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민호는 바닥에 웅크린 채 거친 기침을 해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다 소진되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김영철 탐정이 내게 달려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다. 깨어났을 때 다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원의 가짜 냄새가 아니라 진짜였다. 나는 구급차 안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여사님, 정신이 드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 김영철 탐정이었다. 민준이, 민호는. 나는 더듬거렸다. 놈들은 체포됐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가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다. 의사 선생님께서 기력 쇠진과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는 듯했다. 고마워요, 김영철 씨. 그리고 민호도, 그 아이가. 네. 김영철 탐정이 복잡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군은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행동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형의 죄를 명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형량을 감경받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적어도 2 아들 중 하나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희미한 양심의 빛을 되찾은 것이다. 놈들은 연행됐나요? 네. 여사님께서 쓰러지신 후 3명 모두 연행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까지 싸며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완전히 미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차에 탈 때까지 엄마, 죄송해요 라고 계속 빌었다고 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그 대가는 내 가족 전부였다. 차가 멈추고 병원에 도착했다. 김영철 탐정은 나를 응급실로 부축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나를 검사하고 링거를 놓았다. 그는 모든 수속을 처리하며
내 곁을 지켰다. 김영철 씨, 최상원은 어떻게 됐나요? 걱정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사님의 녹음 파일과 민호군, 그리고 박 변호사의 자백으로 최상호에게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항에서 해외로 도망치려던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놈과 그놈의 조직 전체를 뿌리 뽑을 겁니다. 정선 섬유는 회사는 어떻게 되죠? 구제될 겁니다. 민준과 최상호의 거래는 전부 사기입니다. 은행은 최상호에게서 채무를 회수할 것이고 불법적인 담보계약은 무효가 될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장님의 평생의 노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유일한 좋은 소식이었다. 푹 쉬세요, 여사님. 건강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여사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까요. 나는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다. 그이 정수 씨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경찰 작전 중에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살아야 해. 그 사람을 위해 건강해져야 해. 내 인생에 남은 유일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병원에서 하루를 보냈다. 잠만 잤다.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잠을 잤다. 하지만 잠이 들 때마다 미친 눈빛의 민준이와 후회의 눈물을 흘리던 민호가 보였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 일쑤였다. 남편은 면회가 허락되지 않았다.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 우리 둘 다 보호가 필요한 중요 증인이기 때문이었다. 김영철 탐정만이 유일하게 출입이 허락되었다. 그는 죽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마치 진짜 아들처럼 나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내가 안정을 되찾았다고 했다. 김영철 탐정이 퇴원 수속을 밟으러 왔다. 어디로 가나요? 집으로.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집은 이제 사건 현장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그 끔찍한 기억이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김영철 탐정은 평범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나를 태우고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났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가보시면 압니다. 사장님께서 두 분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차는 강과나무가 있는 교회를 향해 달렸다. 공기가 한결 맑았다. 나는 길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나는 아들을 잃었고 가정을 잃었고 평생을 살아온 집을 잃었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김영철 탐정이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여사님, 인생이 때로는 참 가혹하죠. 하지만 사장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은 정선 섬유가 아니라 바로 여사님이라고요. 모든 것을 잃어도 여사님만 곁에 있다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장님은 정말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아들까지 잃으셨죠. 그 어느 때보다 여사님이 필요하실 겁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나도 그이가 필요해요. 그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는 푸른 나무가 늘어선 작은 흙길로 접어들었다. 길 끝에는 붉은 기와지붕의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다. 하얀 나무 울타리와 현관 앞을 화려하게 장식한 부겐빌리아 덩굴. 이 집은, 여기는, 나는 더듬거렸다. 여사님, 외갓집입니다. 김영철 탐정이 미소 지었다. 사장님께서 몇 달 전에 몰래 다시 사들여서 수리해 두셨습니다. 은퇴하시면 두 분이서 여기 내려와 채소 가꾸고 닭 키우며 사실 거라고 하셨어요. 폭풍이 닥치기 전부터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내 어린 시절의 집. 남편과 내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 차가 멈췄고 김영철 탐정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이가 안에 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부터 여사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두 다리가 떨렸다. 공포가 아닌 벅찬 감동 때문이었다.
붉은 기와 현관, 부겐빌리아 덩굴, 모든 것이 내 기억 속 그대로였다. 남편이 그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한 평온한 안식처를. 돈도 사기도 죄악도 없는 곳을. 김영철 탐정이 내 작은 짐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들어가시죠. 저는 이만 시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상원 옷 마무리 지어야죠. 벌써 잡혔다고. 네. 하지만 그놈의 동업자들까지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모든 일이 정리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형철 씨, 내가 그를 불렀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정말 고마워요. 그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를 타고 떠났다. 이제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남자와 나만 남았다. 나는 갈색 나무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손을 뻗어 문을 밀려다 다시 거두었다. 두려웠다. 그와 마주할 것이 두려웠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보, 당신 계획이 성공했어요. 아니면 여보, 우리 아들들 다 잃었어요. 내 약한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지난 며칠간 나는 강인하게 버텨왔지만 이제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떨리는 손을 뻗어 문에 채 닿기도 전에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안에서부터 천천히 열렸다. 남편이 서 있었다. 그는 달려나와 나를 껴안지 않았고 나도 그의 품에 뛰어들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문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살아있는 내 남편. 그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 못 이룬 두 눈은 퀭하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자책의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그 역시 나처럼 떨고 있었다. 선자,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갈라져 있었다. 여보, 나 역시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애써 버텨온 모든 힘과 용기,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사건을 조사하던 박선자도 악마와 맞서던 박선자도 아니었다. 인생 최대의 폭풍을 지나 마침내 집에 돌아온 지친 늙은이일 뿐이었다. 두 무릎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여보, 괜찮소? 그가 나를 품에 안았다. 나도 그의 앙상한 등을 끌어안았다. 우리는 부겐빌리아 꽃이 만발한 현관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가짜 장례식장에서의 통곡이 아니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두 늙은이가 마침내 서로를 되찾고 흘리는 흐느낌이었다.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느꼈던 공포에 울었고 두 아들의 잔인함에 울었고 내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울었다. 남편도 울었다. 그는 내 머리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미안하오,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나는 실패한 아버지요. 죄 많은 남편이요. 당신을 혼자 두게 하고 내가. 그런 말 말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젖은 눈을 보았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죽었을 거라고요. 이안. 하지만 아이들이, 선자, 우리 아이들이. 그가 다시 흐느꼈다. 민준이, 민호, 내 손으로 아이들을 감옥에 보냈소. 나는 주름진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여보, 놈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우리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회사를 거덜내던 그날부터 그 빌어먹을 보험 계약서에 당신 서명을 위조하던 그날부터 그리고 나를 죽일 계획을 세우던 그 밤부터 놈들은 우리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 당신이 놈들을 감옥에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구했고 당신의 회사를 구했고 민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구한 거예요. 남편은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순간에 민호가 민준이를 물어서 저를 구했어요. 울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여보, 우리는 아들을 잃었어요. 정말로 잃었지만 전부를 잃은 건 아니에요. 적어도 민호는 후회할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낡은 집의 문턱에 앉아 서로에게 기댄 채 한참을 있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부겐빌리아 위로 쏟아졌다. 한참 후 눈물이 마르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나를 원망하시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원망했어요. 나를 속인 당신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당신이 너무 안쓰러워요. 당신은 나보다 몇 배는 더 아플 테니까요. 나는 작은 집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어요? 몇 달 전부터. 그가 나직이 말했다. 민준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했소. 무슨 일이 생겨서 회사를 다 잃더라도 당신이 돌아올 곳 하나는 남겨둬야겠다고.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나는 눈물 속에서 웃음이 터졌다. 당신은 언제나 한 발 앞서 걱정이라니까.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자식을 잃었지만 서로가 있소. 이 집이 있고 이 꽃들이 있소. 김영철이 회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소. 내 가장 큰 사업은 당신이었소. 당신만 여기 내 옆에 앉아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거요.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통은 여전히 심장 한가운데 남아 있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온이 돌아왔다. 폭풍은 지나갔다. 나는 남편이 미리 가꾸어둔 작은 텃밭을 보았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여보, 내가 속삭였다. 응, 그가 대답했다. 내일 우리 밭에 나가서 풀이나 뽑을까요? 남편이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래, 내일은 같이 풀을 뽑읍시다. 우리는 그렇게 두 개의 하얀 머리를 맞댄 채 앉아 있었다. 화려한 부겐빌리아 아래에서 인생 최대의 환난을 겪고 난 뒤 우리는 알게 되었다. 잿더미가 아무리 차가울지라도 굳건한 부부의 정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따뜻한 불씨라는 것을.